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리 김정혁입니다. 오늘은 첫 시작을 국제대학교 앞에 벚꽃길로 시작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꽃잎도 이제 다 질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답답한 날들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이제 온라인 계약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할 동영상도 많고 과제형으로 이제 출석 체크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으셔서 엄청 바쁜 나날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힘드셔도요, 여러분들 3학년 1학기는 수시에 가장 내신 비중이 많이 반영되는 만큼 조금 열심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지리는 2차 시에 선생님이 이제 과제형으로 선생님 이메일을 공개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에 대해서 A4지 한 장 분량으로 자필이든 컴퓨터 파일이든 카톡 사진을 찍어서 보내든 해서 이렇게 2차 시에 공지를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회신율이 많이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과제형으로 된 수업은 그 과제가 주어진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시간 들은 날 밤까지 밤 23시 59분까지 제출을 선생님께 해주셔야 여러분들 이제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셔야 할 숙제도 많고 영상도 보셔야 할 영상도 많고 하겠지만 3학년이니만큼 좀 힘들어도 잘 이제 챙겨서 여러분들 출결이라든지 이런 데 불이익 가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요, 이제 온라인 계약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이 온라인 컨텐츠들 있잖아요. EBS 강의 연계를 하든 선생님이 직강을 하든 아니면 과제로 숙제를 내주시든 거기에 해당되는 그 범위는요, 전부 다 여러분들 지필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강의로 보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답답한 점도 있고 숙제도 많고 자기 스케줄 관리할 것도 빡빡할 텐데 그 스케줄 관리하고 조금 힘들어도 잘 참고 열심히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성적이 반영되는 걸로는 마지막 학기잖아요. 대부분 수시 원서를 쓰실 테니까 3학년 1학기가. 그래서 힘드셔도 좀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총 4차 시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고요. 지난 시간에 영토 영의 영공을 배웠고, 선생님이 특히 영에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이 복습하고 다시 이번 시간에 배타적 경제수역 배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그 다음에 영에도 복습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수능 문제 EBS 뒤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까지 풀이를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봐주세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우리 영해의 황금어장을 노리고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우리 해경 단속 요원들의 심정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 불법 조업 단속의 현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이 대형 중국 어선을 향해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갑니다. 해경 소속 기동대원의 목소리에도 단속 당시의 긴박함이 느껴집니다. 현재 중국 어선 좌우측으로 회사들 설치되어 있는 쇠창살 설치되어 있음. 도주 중에 있는 상태이며 현재 선원들 선미 측에서 그물 우리 해경이 경고포탄을 터뜨리고 물대포를 쏜 뒤 중국 어선에 올라타자 중국 선원들이 쇠창살로 마구 내리칩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중국 어선들의 저항은 이렇게 날로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어선 주위에 뾰족한 쇠창살을 받고 단속에 나선 해경들에게 쇠파이프나 손도끼 등 각종 흉기를 휘두르거나 쇠구슬을 던지며 위협하는 건데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위험하고 아찔한 상황입니다. 잡은 건
다 흉깁니다. 가판에서 사용되는 것들이 물건들이 전부 다 쇠로 돼 있고 철제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이제 휘두르면 다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칼도 사용하고요. 쇠파이프도 사용하고. 네, 해경의 단속은 궂은 날씨는 물론 낮이건 밤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중국 어선의 도주를 막기 위해 풍랑을 헤치며 위험한 고개 운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네, 불법 조업을 하려는 중국 선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해경의 충돌. 2008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 우리 측은 2명이 사망했고 7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2008년 9월에는 목포 해경의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내리친 삽의 머리를 맞아 바다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2011년 12월에는 인천해경 소속의 이청호 경사가 역시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시작할 때 동영상 보셨죠? 왜 저럴까요? 네,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요 인근에서 저렇게 어업 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 해양경찰하고 이렇게 그 충돌이 있게 돼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이니까 당연히 나가라고 하겠죠. 근데 나가지 않고 저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해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고 보면 참 해양경찰 여러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는 물론 해군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뭐 그렇게 치면 뭐 육해공 해병대 뭐 특전사무 다 마찬가지겠지만 뭐 소방관 경찰 아저씨까지 다 정말 뭐 사망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에서는 좀 뭐랄까요 생각해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첫 번째 시작할 때 본 동영상하고 이번 시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면 EBS 송특강 일단 8페이지부터 보시고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네, 8페이지입니다. 화면이 지금 엄청 크게 확대가 되어 있는데 8페이지 네, 8페이지에 여기에요. 배타적 경제 수요 여기부터 할 차례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요 여기 5번이요. 자, 그 전에 먼저 이 빈 공간을 활용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영예를 짧게 빨리 잠깐 복습하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여기부터 갈까요? 우리나라의 영역이라고 해서요. 일단 땅을 의미하는 영토. 섬도 영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단위 한반도 거기도 영토고 그 다음에 영공을 먼저 살펴봤어요. 하늘 일반적으로는 대기권까지. 하지만 국제관계는 되게 냉혹하기 때문에 그 영공을 방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군사적인 그 역량도 중요하다고 뭐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고요. 영토하고 영공에 비해서 영해가 지난 시간에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했었어요. 영해는 기선, 기준이 되는 선에서부터 12해리로 정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다 똑같아요. 1해리는 약 1.8km고 그래서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 이거는 보통 썰물대의 해안선, 물이 가장 멀리 빠졌을 때 썰물대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를 유식한 말로 최저조위선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썰물대 해안선에서부터 동해부터 갈게요, 여러분. 동해는 해안선이 단조롭기 때문에 썰물대 해안선에서부터 12해리 그래서 통상기선이라고 했습니다. 아참,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밀물과 썰물은 조석간만에 차는 서해바다가 크잖아요. 근데 동해바다도 밀물과 썰물의 차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30cm가 될까 말까 그래서 잘 안 보일 뿐이지 달의 인력 때문에 밀물, 썰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 30cm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서해안은 틀리죠. 서해안은 밀물, 썰물의 차가 가장 심한 곳은 우리 저 아산만 이런 데는 8m 이상 되고요. 정말 백중살이라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밀물, 썰물 차이가 클 때 그런 때 계산해 보면 10m 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동해안도 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뭐 밀물, 썰물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거의 차이 없죠. 그 바닷물 출렁이다 보면 30cm보다는 없죠. 어쨌든 동해는 통상기선이라고 하고요. 해안선에서부터 12해리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서해하고 남해 같은 경우는 섬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장 바깥쪽 섬을 연결한 가상의 직선 기선을 설정했고 거기서부터 12해리를 더 나가서 영해를 설정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해협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서로 쓰시마 섬에서 12해리를 주장하다 보면은 영해가 겹치기 때문에 한일 협정에 의해서 3해리. 자, 대한해협 쓰시마 섬은
대마도는 우리나라 그 부산에서 일본 가기 전에 있죠. 그죠? 부산 앞바다는 직선기선을 적용합니다. 남해안이니까 부산 남해안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해협에서 3해리는 그 직선기선, 우리나라 기준으로 부산 앞바다에 있는 가장 바깥쪽 섬을 연결한 직선기선에서 3해리인 지점,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였고요. 그러면 이 지난 시간에 배운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우리나라의 영해를 물론 EBS에도 여기 있지만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EBS에서는 우리나라 영해만 있으니까 제가 일본 것까지 그림을 잘 그리진 못하지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요렇게 일단 쭉 놔두고요. 저 노란 이춘고등학교. 자, 마크 기억나네요. 화면을 좀 넓히고요. 그래서 펜 툴을 이용해서 펜 툴이 이 부분은 편집을 해야 되겠네요. 펜 툴이 어디 갔나? 네. 네, 잠깐 버벅됐습니다. 네, 다시. 이거 편집해야 돼. 자, 다시.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해를 한번 여기서 표시를 해볼게요. 동해안은 통상기선이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안선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2해리를 가면은 한 요 정도 범위가 됩니다. 참, 그것도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동해안은 통상기선을 적용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통상기선이지만 요 부분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통상기선을 적용하면은 요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영해가.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네, 오늘 펜툴이 좀 말썽이네요. 네, 이렇게 그때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 동해안의 아주 일부분 직선기선인 지역도 있다. 아주 조금,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 호랑이 꼬리 있는 여기가 이렇게 직선기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이지만 요 울산 앞바다 여기에 살짝 들어간 부분 여기도 직선기선이에요. 그러니까 동해안은 대부분은 통상기선이지만 직선기선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통상기선이죠. 그래서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 내신 시험 문제 낼 때 굉장히 말 조심합니다. 동해안은 전부 통상기선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죠. 동해안의 대부분은 통상기선이다. 이게 맞는 말이 되죠. 자,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우리나라 영해를 다시 표시해 볼게요. 그 다음 여기 서해 남해안은 섬이 많고 복잡하니까 최외곽도서 이렇게 가장 바깥쪽의 섬들을 연결한 가상의 선 대충 할게요. 그냥 뭐 여기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12해리를 더 나가니까 서해안과 남해안은 영해가 조금 동해안보다 넓구나. 여기는요, 제주도는 직선기선이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강조 많이 했었어요. 제주도는 통상기선입니다. 그리고 다시 남해안 직선기선인데 요 부분 대마도하고 스시마섬, 일본말로 스시마섬, 우리말로 이제 대마도, 대한해협이고요, 여기는. 그래서 이 부분은 3해리만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게 우리나라의 영해죠. 일본도 이제 해볼게요. 일본도 대마도 요 스시마 해협, 요 부분은 3해리입니다. 어이구, 너무 많이 잡아줬네. 넘어갑시다. 자, 요렇게 12해리 영해. 대충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일본의 영해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 뭐지? 오키섬이었나,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 울릉도 당연히 우리나라 섬 통상기선 12해리, 독도 우리나라 통상기선 12해리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 볼게요. 여기 주인 없는 바다가 됩니다. 빌공자를 써서 공해가 돼요. 여기도 공해입니다. 왜? 중국도 유엔 해양법에 따라서 똑같이 12해리를 적용하면은 이렇게 될 테니까.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러면 지금 주인 없는 바다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이쪽 편 태평양 쪽 여기도 일본이 해안선에서 12해리 하면 여기도 공해.
주인 없는 바다가 되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선생님이 표시한 X 표시한 이 A 지점, 이 먼 바다에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해양경찰 없습니다. 뭐 해군 만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먼 바다에 나가서 배 위에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배에 탄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 어선이 여기까지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이 주인 없는 바다 공해에서 일본 선박을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둘이 만났으니까 아무도 없는 바다에서 만났으니까 반가워서 손 흔들고 막 뭐 악수하고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어민들한테는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한국 어선이 A 지점까지 나가서 물고기를 많이 잡고 돌아와야지 기름값, 인건비, 자기 생계, 배도 고쳐야 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일본 어민 선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먼 바다에서 나가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진짜 싸움으로 번집니다. 서로 꺼지라고 이렇게 센 배가 충돌하기도 하고요. 뭐 해양경찰도 없고 해군도 없는 그 망망대해에서 우연히 두 나라 배가 만난 거잖아요. 정말 쇠사슬 흔들면서 막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힘센 선박이 이기는 거죠. 이런 분쟁들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주인 없는 바다, 공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자, 중국 어선하고 충돌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여기까지 올라온 대만 어선하고 충돌할 수도 있고요. 필리핀 어선하고 충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배타적 경제 수역이 생깁니다. 자, 정리할게요. 보세요. 영해는 뭐냐면은 주권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배타적 수역이에요. 배타적 수역. 자, 여기서 배타적이란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배타적의 반대말은 포함적이란 말입니다. 즉 포함적, 뭔가 친근하고 포용적이고 뭐 이렇게 왠지 안아주고 싶고 포함적이요. 배타적은 그 반대말입니다. 상대방을 배척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영해는 제가 지난 시간에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 그랬고 영해 자체는 배타적 수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남의 나라 선박이 허락 없이 들어오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격침시킬 수도 있고 납포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둬버릴 수도 있고 허락 없이 남의 집 들어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외국 선박이. 배타적 수역이에요. 근데 배타적 경제 수역은 뭐냐면 남의 나라 선박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왔을 때 죽일 수는 없다. 지나가는 거는 허락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시 좀 더 쉽게 갈게요. 자, 일단 표시를 지우고요. 일본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우리가 되게 참 이 부분에서는 참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죠. 오늘 이 펜이 이렇게 많이 말썽이네. 이상한데. 자, 좀 번거로워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상한데. 자, 여기부터 갈게요. 일본의 영해 12L은 해안선에서 통상기선을 적용한다 치면 뭐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미국 어선이 만약에 이 일본 근처까지 와서 물고기를 막 잡습니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미국 선박이 물고기를 잡어? 근데 여기가 주인 없는 바다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 어선이 여기까지만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여기는 영해니까 잘못 들어갔다가 허락 없이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안 들어가고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고기를 잡습니다. 공해니까 이거는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주 옛날에. 그러다가 1984년에 세계 각국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남의 나라 배가 어디 딴 나라 가까이까지 가가지고 막 어업 활동을 하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영해에는 일부러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1984년에 유엔 해양법에서 아예 협약을 배타적 경제 수역과 관련된 조항을 발표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 200캐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200캐리라는 거는 뭐냐면 영해를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선.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통상기선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 12L이니까 영해죠. 근데 여기서 200캐리만큼을 요렇게 더 나가서 요렇게 정한 다음에 여기를 Exclusive Economic Zone 맞나 스펠링이? Exclusive가 아마 배타적이란 뜻일 거예요. 그래서 EEG라고 하는데요. 요게 배타적 경제 수역.
아까 제가 영해를 배타적 수역이라 그랬죠. 그거랑 다른 게 경제라는 말이 하나 들어갔어요. 즉 다른 나라 배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나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경제와 관련된 거, 첫 번째 자원 캐가는 거, 두 번째 물고기 잡는 거, 세 번째 뭐 해양 시설물 막 설치하고 그러는 거, 그런 것 등등등은 안 된다 이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미국 선박이 한 척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미국 선박이 한 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배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는 허락해 줍니다. 왜냐면은 경제와 관련된 부분, 즉 고기잡이를 하든지 자원을 캐든지 그런 건 안 하고 지나만 갔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고, 이 어선이 이게 아니라 여기서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자원을 캤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만 허락이 된다. 그런 뜻이고요. 정말 이 선장님이 또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여긴 지나가도 된대. 그러다가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상호 허락 없이, 사전에 얘기 없이, 그러면은 격침당해도 할 말 없어요. 침몰당해도 할 말 없어요. 자, 이런 게 배타적 경제 수역인데요. 선생님은 너무 이제 얘기를 좀 정제되지 않게 했으니까 EBS에서는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야, 오늘 이거 마우스가 엄청 말썽이네. 아, 이것도 편집해야 되나? 에이, 자, 일단 EBS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배타적 경제수역 갑니다. 자,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의 기선, 동해안은 통상기선, 서남해안은 직선기선이 되겠죠.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의 수역 중에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그럼 200캐리인데 영해가 기존에 12L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배타적 경제수역은 188L인 거네요. 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 우리나라 그냥 즉석에서 하나. 아유, 이 마우스 펜이, 네, 이해해 주세요. 자, 통상기선에서 12L만큼이 영해잖아요. 여기서부터 통상기선에서 200캐리만큼 나가면은, 자, 여기가 될 거잖아요. 한계선이. 그러면은 여기가 영해라고 하면은 이 나머지 부분 띠띠띠띠, 이 나머지 부분이 띠띠띠띠, 이 부분이 188L이니까 국제법상 이렇게 188L이가 배타적 경제수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나와 있어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캐리까지의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 영해가 12L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88L이가 되죠. 그래서 해수면에서 해저까지 연안국, 가까운, 바다 가까운 나라가 천연자원 탐사, 개발 및 보존관리, 어업활동, 환경보호 등, 또는 이것도 돼요. 인공섬 설치 등과 같은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한다. 그래서 이게 제일 핵심이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한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이죠. 주권을 배타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면 영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경제적 권리는 가까운 연안국, 가까운 나라를 인정하지만 국제해안법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타국 선박이나 항공기의 자유로운 통행 가능, 남의 나라 배나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가능하다. 그게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끝이면은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일본을 사례로 보여드린 이유는요, 일본이 참 복받은 게, 일본의 동쪽에는 그 어떤 나라도 없어요. 알다시피 바로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이고, 바다 건너가면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해 12L을 설정하고, 배타적 경제수역도 마음껏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해볼게요. 일본의 여기 혼슈섬이라고 하고요. 통상기선, 아이고, 20이 아니고, 네, 3으로. 자, 오늘 이 펜 말썽 많네요. 자, 12L이 통상계선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200캐리. 200캐리면 어마어마하죠. 1해리가 1.8km니까 대략 360에서 소수점까지 다 계산하면 370km 정도 될 거예요. 370km를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보세요. 일본의 섬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뭐 여기도 있고요. 여기 어디더라? 오키노도리시마라 그래서 수중 암초에다가 시멘트를 부어갖고 섬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200캐리를 또 요렇게 막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가 막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지우고. 자, 아이고. 자, 지우고. 보세요. 이 동쪽 바다에 아무 나라가 없기 때문에, 태평양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 태평양 지역을 다 가질 수 있어요. 배타적 경제 수역. 어업을 할 수 있고 자원을 캘 수 있는 그런 지역적 범위로. 근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우리나라가 영해 12해리를 이렇게 설정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을 여기서 주장한다 그래도 여기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여기 어디까지. 그러면은 일본이 동해바다가 좁기 때문에 일본이 이쪽도 200캐리를 주장하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범위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범위가 겹치게 되고요. 또 이쪽 우리나라가 배타적 경제 수역 범위를 주장해서 이렇게 설정하면 중국도 우리도 200캐리 그러면 겹치게 됩니다. 이래저래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이라는 틈바구니에서 굉장히 이 어업과 관련된 관할구역, 배타적 경제수역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요거 펜 때문에 제가 버벅거리는데 요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보세요. 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200캐리 아이고 또 굵게 됐네. 이렇게 나가서 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다 가짜 이러면 좋겠죠. 중국도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겠죠. 중국은 흰색으로 중국 해안선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나가서 자 일본도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이렇게 나가고 에이씨 자 겹치는 데가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요거예요. 일본과 한국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은 어업협정을 맺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 서로 200캐리끼리 겹치니까 어쩔 수 없다. 한국은 일본과 협약을 통해서 그 한일 중간수역하고 중간선을 결정하고 또 중국과는 협약을 통해서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이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펜 좀 고치고 다시 올게요 여러분. 한중어업협정에 대해 살펴볼게요. 한중어업협정은 사실상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하고 과도 수역이라 그래서 지금 유보된 상태고요. 한국, 일본과의 어업협정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끄러운 편이었어요. 어업협정 자체는 매끄럽죠. 중국 어민들이 계속 넘어오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아무튼 정부 간의 어업협정은 어떻게 된 거냐면, 한국하고 중국이 딱 이렇게 정확히 반을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자 했으나, 그런데 이 바다 위에서 중간선을 긋기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걸 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뜻은 일단은 확실하게 하지는 말고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국은 우선 뭐 한 요 정도만 가져가. 그리고 중국도 뭐 한 요 정도만 가져갈게. 그리고 여기를 우리 그냥 두 나라가 잠정 조치 수역으로 결정하고 일단 유보하자. 나중에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결정하자. 그렇게 만든 게 이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 EBS 교재에 보면은 요 한국과 중국은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두 나라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결론을 맺지 못하고 그냥 뭉뚱그려 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은 사실상 이 독도 문제가 걸려있는 한일 어업협정, 그 한일 중간수역에 비하면은 거의 출제 빈도도 작고 뭐 중요하게 취급되지도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한일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한일 중간수역 이 부분 살펴볼게요. 이거는 그냥 화면 바로 확대할게요. 자. 원래 그 한일 어업협정이 맺어졌죠. 1960년대죠, 그게. 처음에 이제 일본과 수교를 맺고 난 다음에도 계속 공해상, 동해의 주인 없는 바다에서 한국 그 어민과 일본 어민들 간의 충돌이 있어서 쭉 그렇게 내려오다가, 자, 보세요, 여러분. 사실 선생님이 이거 할 말 엄청 많은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딱 학술적인 부분만 얘기하고 끝내 드릴게요. 자, 마우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정할 때 여기는 한국과 일본의 중간선이다 그래서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갔어요.
근데 바로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데요. 이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다 보니까 1997년에서 1998년 그러니까 IMF 때 그 시기예요. 신한일 어업협정이라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어업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때 한국이 주장한 바는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당연하니까 우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금 펜으로 표시해 볼게요. 우리가 당연히 독도가 한국 땅이니까 되게 러프하게 거칠게 표시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 가져가겠다. 독도는 한국 땅이 맞으니까. 근데 일본이 인정을 안 하죠.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니까 여기는 우리 일본도 동의해. 근데 여기는 일본이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어.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그린 부분에서는 이 독도가 있는 이 부분이 서로 이제 자기네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지역이고,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대화태 어장이라고 하는, 지형할 때 배울 거거든요. 대화태 어장이라고 하는 동해안에서 아주 물고기가 잘 잡히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이 지역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도 뭐 자기네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우리도 당연히 더 많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한일 중간 수역이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친 게 바로 이거죠. 독도가 한일 중간 수역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요 당연히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에 해당하니까, 자 보세요. 독도 주변에 12해리 안쪽은 우리나라의 영해인 거고 독도는 우리나라의 영토인 거고, 바로 이 동그라미 하늘은 우리나라의 영공이 되는 겁니다. 주권이 미치는 범위. 근데 일본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이놈들이. 그리고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울산에 있는 어민이 자 영해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가능하죠,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가능하죠. 자 한일 중간 수역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가능해요. 자 일본의 오키섬에서 사는 어민이 자 자기네 나라 영해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가능하고요. 한일 중간 수역에 와서 물고기를 잡는다. 가능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일본은 한일 중간 수역뿐만 아니라 독도도 일본 땅이고 요것도 독도가 일본 땅이니까 이게 일본의 영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뭐랄까요, 참 나쁜 놈들이죠, 그죠? 진짜 나쁜 놈들이죠. 네, 뭐 반일 감정을 여기서 뭐 표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자 일단 화면 끄고, 자 구글어스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독도가 어디냐면요, 이번 참에 아예 표시를 합시다. 자 독도. 자 근데 여러분들 의외로 독도의 정확한 위치 모르는 한국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동해바다에서 독도 위치 표시해보라고 그러면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동해안, 울릉도가 여기 어디 있을 거야. 독도랑 울릉도는 가까워 그러는데 실제로는 지도 보시다시피 되게 멀어요. 자 이렇게 지도를 눕혀서 보면요, 정말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 바다 거의 중간쯤에 이 독도가 위치해 있어요. 옛날부터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었으니까 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었던 걸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렇게 더 많이 가져갔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근데 일본의 바다에 대한 욕심은 참 어마어마합니다. 뭐 그 부분은 수업 시간에 제가 정말 신랄한 비판과 의견을 제가 지금 이것도 은근히 방송이라서요. 뭐 나쁜 말 욕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문제를 일단 두 문제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영토 영해 영공 관련 문제, 오늘 배운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이렇게 두 개 풀어봐요.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 풀 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본 그 동영상 이야기도 같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남아있는 문제는 다 풀 겁니다. 지금 아직 1단원에서 독도하고 동해, 그 다음에 이어도 부수적인 얘기 안 했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 얘기하고
남아있는 문제까지 싹 다 풀 거예요. 자, 먼저 오늘은 시간 관계상 2번부터 봅시다. 수능 기본 문제 10페이지에 있고요.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자, 다음 글의 기억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겠구나. 왜냐면 한 국가의 영역은 보나마나 영토, 땅, 그 다음에 영해, 그 다음에 영공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기억이 영토가 맞네요. 헌법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섬, 유인도, 사람이 사는 섬이든 사람이 안 사는 섬이든 유인도 총 면적은 22.3만 제곱미터이다. 북한이 조금 더 크다. 그 얘기도 했었어요. 자, 니은은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의 범위. 영해네요. 그러면 니은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안선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통상기선, 동해안, 해안선에서 12L이 대부분의 동해안이죠. 동해안에도 아주 조금 울산 앞바다하고 포항에 직선기선이 있지만 동해안 대부분은 통상기선, 직선기선, 서해안, 남해안을 적용하는 것도 있다. 자, 디귿은 하나 남았죠.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이다. 보기 갑시다. 무인도도 영토, 기역에 포함된다. 오케이. 우리나라 영해의 범위는 모두 기선으로부터 12L까지이다. 오케이 하면은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동해안 통상기선에서 12L이, 서해안, 남해안 직선기선에서 12L이 대한해협, 일본과 붙어있는, 스시마섬과 붙어있는 대한해협은 3헬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라 그랬으니까 틀린 게 되죠. 이 문제 정답 2번입니다. 오답 볼래요? 항공우주기술의 발달로 영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맞고요. 동해안에서는 나왔네요. 대부분 영해 설정 기준으로 통상기선을 적용한다. 맞죠? 대한해협에서는 영해 설정 기준으로 미음이 적용된다. 직선기선이 적용된다. 맞아요. 그 직선기선이요. 그 부산 앞바다에 있는 그 섬, 앞페이지 보세요. 그 부산 앞바다의 그 최외곽 도서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 남해안 직선기선 그 종점쯤 되거든요. 거기서 직선기선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선생님이 서해안 남해안은 직선기선이라 그랬잖아요. 부산은 남해안입니다. 그래서 영해 설정의 기준으로 직선기선이 적용된다. 맞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1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걸 꼽을 거예요. 이 문제 여러분들 이게 꼭 이제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면 3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느 해양조사원의 기록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정신 차리고 해볼게요. 여기가 제주도인 것 같아요. 여기가 남해안이고요. 자, 목포항에서 이 해양조사원이 바다를 조사하러 출발하나 봅니다. 자, 첫날 목포항을 출발해 소옥산도가 여기에 있네요. 여기. 자, 소옥산도까지 탐선을 타고 이동하였다. 여기서 출발해서 첫날에는 여기까지 갔어요. 소옥산도에서 잤나봐요. 중간에 A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A 지점에서는 육지 가까이에 많은 섬이 있는 바다를 보았다. 맞죠? 여기 우리나라 남해안 여기 진도, 완도, 그 다음에 뭐 신안 섬 많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직선기선이 진한 거고 여서도, 사수도, 뭐 절명서, 소옥산도, 소굴도, 홍도, 고서 이게 직선기선이잖아요. 제가 여기다도 적을게요. 직선기선. 자, 직선기선 안쪽이고요. A 지점은 영해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육지 가까이에 많은 섬이 있는 바다를 보았다. A 지점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다. 영해 맞죠? 자, 여기도 영해고 여기도 영해입니다. 그죠? 서해 남해안은 직선기선에서 12L만큼이니까 요 점선 안쪽 이 일대는 다 우리나라 영해인 겁니다. 기억은 맞아요. 기억이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들어갔고 원래? 자, 소옥산도에 도착해서 여기서 이제 1박을 합니다. 잠을 잔 후 다음 날에는 소옥산도의 직선기선 기점으로부터 B 지점까지 탐사선을 타고 1시간 이동하였다. 1시간. 자, 여기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1시간을 이동했어요. 1시간을 이동했는데 이 이동한 이 B 지점이 바로 영해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2L이겠죠? 그죠? 자, 니은. 탐사선은 1시간에 12L을 이동하는 속력으로 운항하였다. 그러니까 딱 영해선 끝 자락까지 온 거예요. 이 지도에서 이 점선이 영해선이고 이게 직선기선이니까 저도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영해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시간 걸렸다 그러면은 12해리. 속도가 12해리인 거죠. 자, 니은은 맞네요. 그러면 기역, 니은이 들어가야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보나마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근데 이게 왜 어려운 문제냐면 제가 안 가르쳐 드리고 EBS 수능 특강에도 없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기 배열을 기역, 니은으로 맞게 하고 리을을 좀 어려운 보기를 낸 거예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해양 경찰은 한일 중간 수역 내에서 단속을 하였다. 디귿이 어딨어? 디귿 여기 보세요. 자, B 지점에서 조사 활동을 마친 후 C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로 중간 지점에 외국 어선의 어뢰 행위를 단속한 우리나라 해양 경비정. 여기서 여기를 단속하는데 여기가 한일 중간 수역 내예요? 아니죠. 한일 중간 수역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겠죠. 선생님, 저기가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아닐까요? 아니에요. 중국은 지도를 그리면 아마 한 여기쯤 있을 거고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은 여기 어디쯤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양경찰 경제는 한일 중간 수역 내에서 단속을 했다. 틀리고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그 중국 어선이 들어온 걸 단속하였다. 이런 말이 돼요. 이제 아까 첫 번째 나온 동영상 얘기해 드릴게요. 그 중국 어선들이요. 중국 바다에서는 고기가 잘 안 잡혀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요, 환경 규제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죠? 우리나라 어민들이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물 크기, 그물 코 크기 이것까지 다 그 검사를 합니다. 출항 직전에. 왜 그러냐면요, 그물 코가 그물이 너무 촘촘하면 새끼 고기들까지 다 잡잖아요. 그러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어민들 해양경찰이 배에 승선해서 그물 그 네모 안에 있는 크기도 조사하고 잡힌 물고기가 그 어린 물고기인지 아니면 다 큰 물고기인지 그것도 검사하고 그런 환경 규제가 있어요. 또 쌍끌이 어업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배 두 척이 그물을 끌고 바다 밑바닥서부터 싹 그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끌고 다니는 어업 그거를 금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런 어업 규제가 아직 뭐랄까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좀 아직 덜 됐어요. 그런 환경 규제나 어업 관련 규제나 이런 거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그런 규제가 덜 했기 때문에 이미 중국 연안가에 사는 쌍끌이어업이나 어린 물고기 알까지 다 잡아들이면서 해안 생태계가 많이 파괴돼서 이 중국의 어민들이 한국 쪽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넘어가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 그래서 넘어오는 겁니다. 중국 어민의 입장에서는 기름값으로 700~800만 원 써가면서 우리나라 바다까지 왔어요. 거기에 대한 본전 못 찾으면은 자기네들 돌아가서 손해만 보고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필사적으로 그렇게 덤비는 겁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남의 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와서 그렇게 고기를 잡아놓고 나가라고 하는 해양 경찰한테 그냥 조용히 나가도 진짜 적인데 나가라 그래도 나가지도 않고 거기다가 한국 해양경찰이 쫓아낸다고 그렇게 무슨 해적실처럼 싸우고 해양경찰 죽게 만들고 그건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리고 참 교모한 게 영해까지는 또 기가 막히게 안 들어와요. 영해까지 잘못 들어가면은 자기네들 죽어도 아무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이 그렇게 놀다가 또 최근에는 작년 재작년에 그런 경우 많았죠.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아니라 아예 북한 쪽까지 북한 쪽 서해바다에서 연평도 북쪽이나 아슬아슬하게 거기서 막 그렇게 고기를 잡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해양경찰선이나 해군 군함은 이제 북한 쪽으로 영해 침범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문제가 많습니다. NLL 문제도 있고 여기에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시사 상식들이 많은데 제가 얘기해드리면 아마 여러분들도 엄청 화만 날 거예요. 아무튼 그 이청호 그 해양경찰분 돌아가시고 나서 그 뒤로는 우리나라도 중국한테 좀 강경 대응하자. 그래서 그 뒤로는 기관총 사격도 하고요. 맞추지는 않습니다. 그냥 쫓아내려고 위협 사격 정도 하고요. 그러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한번 그 중국 어민 선장이 한국 해양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죽은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중국 애들이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해양법에 따라서 우리는 적법하게 조치를 한 거고 뭐 정말 코미디 같은 경우는 그 선장이 그 선장이 한국 해양경찰의 총에 맞아서 상처를 입어가지고 중국으로 도망을 가다가 그 친구들이 그 선장님이 죽을 것 같으니까 한국 해양경찰한테 비상 그 무전을 날려서 구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비록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고기를 잡은 그런
중국 어민이지만 한번 살려보겠다고 헬기를 띄워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마 아주대로 갔겠죠. 그 외상센터로. 근데 안타깝게도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튼 요즘에는 예전처럼 해양경찰도 그냥 이렇게 중국 어민 나가라 그렇게 막 맞고만 있진 않고요. 기관총 사격도 하고 공용화기 사격이라 그래요. 그리고 좀 강하게 진압을 해서 참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 제가 그 도끼 던지는 중국 어민 참교육 영상 그거 틀어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러면 기역, 니은은 맞고 디귿은 틀리니까 정답은 4번이 맞는데 리을 보기 볼게요. 리을 보기 선생님 EBS 수능 특강에 무해 통항권이란 말 안 나와요. 김재욱 선생님도 무해 통항권이란 말 설명 안 했잖아요. 이거 모르겠어요. 잘 들으세요. 별거 아닙니다. 자, 외국 여객선은 무해 통항권을 활용하여 리을 지점을 항해할 수 있다. 리을 지점이 어딘지 보면요. D 지점. 인천항으로 향하는 외국 여객선이 있다. D 지점. 자, D 지점 보세요. D 지점은 뭐예요? 배타적 경제 수역의 0이에요. 자, 여기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죠? 영해선 바깥이니까. 근데 영해선 안쪽이니까 D 지점은 영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외국의 여객선이 영해로 침범했어요. 저거 그럼 격침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죠. 왜냐면 여기 보세요. D 지점에는 인천항으로 향하는 외국 여객선. 즉 이거는 상호 협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외국 여객선 예를 들면은 뭐 인천항에서 출발해서 뭐 중국 가는 또는 뭐 대만 가는 그런 여객 선박이 있다. 그걸 무단 침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무해 통항권이라고 합니다. 상호 간에 협정이 맺어져 있고 협약이 맺어져 있고 항공기라든지 선박이 이렇게 뭐 교통이라든지 무역 관련한 그런 경우 서로 이제 무해한 경우에는 영해를 지나가게 그 허락을 해줍니다. 물론 사전에 얘기가 된 거죠. 그런 경우는. 아니 만약에 외국 여객선을 영해에 들어왔다고 무단으로 격침시키고 침몰시킨다? 그거는 문제가 조금 되죠. 인도적인 차원에서. 예전에 1984년인가 우리나라 대한항공 여객기가 소련에 격추당했을 때 그때 물론 냉전 시대였긴 했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죠. 자, 아무튼 정답은 4번이 확실하고요. 기역, 니은, 리을이고요. 이제 1단원에서 남아있는 게 이어도, 그 다음에 독도, 동해 문제하고 이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좀 이게 선생님이 낙서도 필기도 깔끔하지 못하고 이 프로그램도 매끄럽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마지막 중국 어민 참교육 영상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해경이 실제 상황에서는 처음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했습니다. 불법 조업 단속 중 30여 척의 중국 어선이 해경 함정을 위협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중과 수면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한 뒤 조준 사격으로 600여 발을 쐈습니다. 홍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기동전단 함정에 설치된 M60 기관총이 불을 뿜습니다.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러 출동한 해경 함정을 30여 척에 달하는 중국 어선들이 위협하자 공용화기로 대응한 겁니다. 해양경찰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해경이 중국 어선의 집단 불법 조업을 발견한 것은 1일 오후 4시 20분쯤. 중부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해경함정은 40여 분 뒤인 오후 5시 6분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의 위협에 해경은 매뉴얼에 따라 경고 통신 후 소화포를 쐈고 이후 공중과 수면을 향한 경고 사격과 조준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5척의 해경함정에 설치된 기관총에서 총 600여 발의 실탄이 사용됐는데 해경은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의 요청에 따라 해군은 해상 초계기와 호위함, 유도탄 고속함을 현장에 급파해 지원 작전을 펼쳤습니다. 중국 어선들을 제압한 해경은 당초 납포 대상이던 어선 2척을 인천 해경부두로 끌어왔습니다. 해경은 정당한 법 집행에 불법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용화기 사용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